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기 리서치 센터와 함께하는 3분기 분기 전망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리서치 센터에서 나와주셨고요. 김민미 팀장님, 한지영 연구원님, 안희아 연구원님,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도란도란 하다가 오늘 조금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네. 네, 뭔가 또 3분기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구도를 짜본 김에 네.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도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어떤 겁니까? 2분기 증시 한 줄 평. 네. 자, 네. 먼저 팀장님. 2분기 증시는 네. 반도체다. 반도체. 반도체다. 네. 오. 반도체 말고는 다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 2분기 증시가 반도체이면 그건 달라질 수도 있을. 그거는 이제 한지영 차장이 예. 얘기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위원님, 네. 2분기 증시는 어땠나요? 경우 없었죠. 에? 경우가 없었죠. 경우가 없다. 네, 올라갈 때도 경우 없이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도 빠지는 거 보면은 그냥 빠지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뭐 애플이 가격 인상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이 뭐 별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경우 없이 올라갔다 경우 없이 빠지는 게 이번에 특히나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경우 없다, 네, 그렇죠? 그쵸. 애플이 뭐 그렇게 했다고. 네, 맞죠. 아니 그럼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이거 사실 가격 인상 6개월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안 하고서 이제서야 올린 건데 이거 가지고서 시장이 반응을 한 거는 경우가 없다. 이 경우 없는 장세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네. 우리의 숙제인데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안희아 연구원님. 네. 저는 2분기 채권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려 네. 하는데 2분기 채권 시장은 실종 사건이었다. 뭐가 또 실종됐어요? 원래 사실 1분기만 하더라도 네.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인하의 기대가 아예 사라져버린 맞네. 한 분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인하 기대감이 실종됐고 뭐가 등장했죠? 인상 기대감. 네. 인상 우려. 네, 그쵸. 인상 우려죠, 우려가 우려. 등장을 했는데 그게 과연 진짜 현실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심수빈 연구원님. 부럽다. 네?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올라갔잖아요. 아, 근데 원자재 시장도 금 네. 가격 보면은 네. 고점 찍고 내려왔고 그러게요. 비트코인은 내려가기만 하네요. 아이고 6만 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쨌든 경우 없는 장세지만 올라갔지만 여기는 경우 없이 내려가기만 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잠깐만 다시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다, 쏠림 극대화, 경우가 없다. 떨어질 때 경우 없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네. 경우 없게 오른다. 근데 인하 기대감 실종돼서 지금 인상 우려가 꽉 네. 찼고 주식시장 부러워할 정도로 코인 시장이 지금 계속 바닥 네. 치고 내려가고 있고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만 좋은 그쵸, 거죠. 주식만 그냥 아사리판이죠. 반도체만? 아사리판. 아사리판. 반도체만. 반도체 빼고 다 아사리판. 네. 뭐 코스닥도 요즘 난리 났고. 네, 네. 처하네요 코스닥도 진짜. 코스닥 그러면 K자라던데. 네. K자라도 되면 좋겠어. K자는 그래도 밑에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계속 스틱 내려가가지고. 낙하를 하고 있죠. 네. 뭐 어쨌든 이런 네.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지금 숨막히는 그런 6월에 변동성장세를 계속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연 언제까지 가야 될지 그것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 다들 내심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데요?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지금 시가총액이 50%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도 동급으로 취급하는 주식들이 있죠. 삼성생명, 삼성물산, SK. 스퀘어, SK 스퀘어라 SK. 네. 거기에 최근에 조금 애매했지만 뭐 삼성전기 정도까지가 그쵸, 7개 그쵸. 종목이 우리나라 증시를 쥐락펴락했는데 세븐S라면서요? 세븐S 맞네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한국판 M7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들 주식이 주가랑 수급이 변동하면은 코스피의 주가랑 수급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그 부정할 수 없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것도 영향들이 많죠. 그 뭐 쇼감마라고 쇼감마 쇼스퀴즈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네. 말해서 그냥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안 밟는 그 효과를 낳는 게 쇼감마인데 이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에서 워낙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경우로 더 없게 만드는 게 저는 이렇게 수급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그러게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거 장단 맞추기 힘들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장세 속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시세판 보면은 가만히 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는 좀 뒷시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언젠간 끝나고 방향성이 그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부익코스피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내려가면 오히려 증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변동성이 오히려 완화되면. 네, 지금은 반대가 됐어. 반대가. 왜냐 올라갈 때도 지금 부익코스피가 계속 같이 올라간 거 보면은 이 변동성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랑 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변동성이 안정적이 된다 나중에. 부익코스피가 지금 90포인트대 있는데 이게 뭐 50에서 40 역사적 평균 20으로 간다? 지수도 그때 같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말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최소한 그 동안에는 주식은 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매매를 잦게 하지 말자. 기관 투자자분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계속 기민하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게 곧 그런 뜻인가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도가 높고 높죠. 여전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시장은 이 오해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그 오해도 오해인데 네. 결국에는 이 변동성은 우리가 계속 감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뭐지 금요일 기준으로 네. 서킷 브레이커까지 맞았잖아요. 네. 이후에 또 시장은 반등할 때 또 한 번 매수 사이드카 나오고 또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대신에 지수는 올라간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 매도에 일일이 반응하고 매수할 때 일일이 따라 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면은 그 지수는 올라간다에 대한 근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변동이 너무 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급락할 때 네. 이렇게 변동성 커지고 시작한다던데 네. 라고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만스피 그다음에 어제 JP모건 보니까 15,000 네, 맞죠. 막 이렇게 불렀던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근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예전과는 다르다. 반도체 재평가 받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주주환원도 예전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예. PBR 측면에서 재평가를 더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 저도 거기에 지금 동의는 하고 그렇죠. 보통 10,000포인트를 지금 다들 그 제시를 하는 게 그냥 밸류에이션이 코스피의 장기 평균에 수렴한다라고 보면은 가정하면은 10,000포인트 나와요. PER이라고 주가 대비 이제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게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밸류에이션 지표. 그게 지금 코스피 오늘 기준으로 보면 대략 8배 내외 8배 조금 안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돼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장기 평균 PER이 10배 정도니까 10배만 그냥 평균에 회귀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10,000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더 이번에 마이크론처럼 네. 감동 이상의 그 무엇을 반도체주들이 준다면은 11,0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는 슈팅은 나올 수 있다. 그 위에서 계속 뭐 지속이 될지는 조금 불투명하지만 현재 뭐 10,000포인트보다 더 높게 팔 기회들은 주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적은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그냥 발사만 시키면 돼요. 네. 마이크론 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더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밸류에이션이 아직 8배밖에 안 되는 게 결국에는 관건인데 네.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요소들이 있겠죠? 네. 그 대표적으로 요즘 달러가 너무 강해요, 팀장님. 맞아요. 네, 그 강달러, 그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니까 환율도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 계속 빠지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앞으로? 뭐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네. 달러가 그럼 강세로 돌아섰냐?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은 단기적이다. 음.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이 연준이 그럼 올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올해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상을 하려면은 이제 물가 지표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나와야 되는데 7월 달에 발표된 6월 달 물가가 CPI가 제가 볼 때 헤드라인이 꺾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7월부터? 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지금 보면 WTI로 엄청 빠졌잖아요. 많이 내려왔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면 달러가 좀 올라가던 부분들이 좀 주춤해질 것 같아요. 좀 막힐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두 번째가 외국인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그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거의 뭐 작년에 한 83%까지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는 나가는 돈이 많았거든요. 네네. 서학개미들이. 근데 올해는 외국인들이 파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파는 게 좀 진정이 돼야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갈 여지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인 거죠. 하나가 연준의 긴축 우려가 일단 물가지표 확인하고 그렇죠. 7월달 FOMC 확인하면 네. 좀 완화되면 달러는 좀 막힐 거고 네. 두 번째 한정 차장이 얘기해줘야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 네. 원달러 환율은 제가 볼 때는 1,400원대로 좀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 점진적으로는. 그럼 외국인 매도는 언제 진정되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니 팀장님이 시켰잖아요. 말해달라고. 근데 알 수는 없는데 매도의 그 강도, 그 규모는 저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미 이들도 비울 만큼 많이 비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외국인 매도에 더 가속화에 그 절대적인 규모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환율이 1,500원대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그들은 적어도 환차선을 우려한 그 매도 의사결정들은 이전보다는 덜해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 전체적인 순매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도 그 정도껏 팔아야지 거의 130조 맞아요. 원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잖아요. 네. 이거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빵으로는 절대 못 만들죠. 네. 130조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 100조 원대 미만으로는 초반으로는 어느 정도 그 매도 규모를 줄여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달러가 높아져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매력적으로 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팔기 좋은 시장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니까 뭐야 팔아도 또 오르네, 팔아도 또 그쵸. 오르네. 예, 이래서 계속 파는 것 같은데 그 요즘 리밸런싱 얘기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외국인들도 그런 것들을 해야 해서 파는 거다. 아무리 팔아도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가더라. 네. 그러면은 그 리밸런싱 끝날 때까지 계속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리밸런싱은 거의 뭐 월간 단위로 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고 예. 이번에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반기, 월간 다 겹치니까 이걸로 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고 리밸런싱은 있겠죠. 그럼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세게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네. 이들도 국가들 간의 비중을 맞출 때에는 아, 그렇구나. 한국에 대한 비중들은 줄여가겠죠. 근데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리밸런싱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급으로 지수가 계속 밀리는 적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예. 그거 완전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도 뭐 판다 이런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팔긴 팔 건데 증시 방향성을 부러뜨리면서 판다? 저는 그 가능성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들에게 팔기 좋은 증시가 된 건 맞고, 네. 예, 그리고 리밸런싱도 겹치는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데, 네. 그게 과연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네. 아까 팀장님 말해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렇죠. 거, 네. 예, 그거 확인하는 확인할 과정이 때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데 좀 7월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너무 압도당할 필요는 없는 게 네.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2달 동안 5월달, 6월달에 외국인이 거의 70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는데 네네. 70조면은 코스피 바로 지금 4천 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받고서 올라온 것도 우리 지금 보시는 키움증권을 사랑하시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열심히 매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쳐간다고요, 자꾸. 지쳐가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안전판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예탁금이 아직도 130조 원대니까 실타는 저는 남아 있다. 뭐 이 생각은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이렇게 유지되면 영업이 굉장히 좋아요. 수출 기업들. 그건 맞죠. 예. 결국에는 수출주들에게 네. 어떤 실적이 그렇죠. 발표가 될 때는 굉장히- 오히려 이게 호재였네. 네. 예. 그러면은 뭐 물가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하는 건데 그 매크로 얘기 나온 김에 금리 얘기를 좀 해보죠. 아니야 연구원님.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는
사실 한국이랑 미국이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유가만 좀 떨어지면 물가가 좀 상방 압력이 좀 제한이 되면서 지금 높아져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불안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우리나라는 유가만 떨어진다라고 해소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고환율의 어떤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입 물가 상방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뭐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것도 있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유가만 떨어진다라고 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그나마 최근에 뭐 7, 8월 연속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유가가 좀 떨어져서 그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돼서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해서 좀 상방 압력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코스피 지수가 뭐 계속해서 뭐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리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주가랑 같이 가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부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리도 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상단에 대한 어떤 컨센이 아직 확정이 못 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 좀 사실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가가 떨어져서 미국 금리 진정되는 거는 증시의 호재인 것 같은데 한국 금리는 뭐 불가피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쨌든 대한민국에게 불리한 상황을 좀 유리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네네네. 또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잡아준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빨리 돌아오는 데 있어서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시장의 수급은 좀 위축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미 시장 금리가 이걸 금리 인상을 다 반영하면서 많이 올라와 그래요?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증시에도 이미 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금리 인상은 약간 후행적인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거 자체가 증시의 어떤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증시 압박을 주진 못한다. 네,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뭐 금리 차 축소에 따른 환율 좀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오히려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대충 예상하고 있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지고 뭔가 인하 모멘텀이 좀 들어온다면 그러면 더블로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이제 유가를 좀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원자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는 이미 잡혔다고. 맞네. 많이 잡혔구나. 네.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미지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유가가 사실 한 80 정도에서 좀 막히고 네. 75 정도까지 좀 내려갈 수 있겠다고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더 빨리 근데 내려갔죠. 더 빨리 내려갔고 네. 지금 사실 70선도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이 나면서 막혔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도 그랬고요. 근데 트럼프가 좀 새로운 카드를 하나 꺼냈죠. 이란산 원유를 이제 팔게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장에서는 좀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핵심은 지금 60일 한시 허용이거든요. 네. 그럼 60일 이후에도 이게 유지가 되느냐. 이거를 좀 앞두고 좀 잡음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냐 없냐가 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격리가 안 된다. 그럼 유가가 다시 막 올라갈 수 있냐. 그것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애매하죠. 네. 왜냐면은 어찌됐든 대화 채널을 열어놨다라는 것부터가
원유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공급 충격이 또 나올 배경은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가가 조금 연초보다는 좀 지금 사실 연초에 뭐 거의 한 $50 중반대까지도 내려갔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 완전히 이제 연초 수준까지 되돌리냐 아니면 뭐 연초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높은 레벨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 뭐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뭐 다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수요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 하향 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원유 수요가 작년보다 줄어들 거다라는 게 좀 전망치 이제 컨센이었는데 만약에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어쨌든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면서 제품 공급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가 좀 하방도 좀 막아줄 수 있을 그렇겠네요.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 유가가 뭐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속도는 좀 더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유가가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고점 봤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뭐 지금의 어떤 레벨 정도. 네, 뭐 네. 유지하는 걸로. 뭐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약간 상반기에 우리가 그 반도체 랠리를 보면서 뭔가 덮어놨던 그런 이 애매한 부분들을 이 다 한 번에 이렇게 숙제처럼 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 금리도 올라갔죠, 유가도 올라갔죠. 근데 이제 주가는 막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납득시킬 수 있느냐라는 논리를 계속 집어넣어서 이게 좀 시장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근데 그 오해를 풀기까지의 조금의 증거가 더 필요하고 그 구간을 우리는 딱 그 중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애매할 때는 확실한 걸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반도체 아니에요? 그런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음식으로 투자할 맛이 나죠. 가끔가다 이제 죽을 맛도 나긴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반도체만큼 그 실적이나 밸류 측면에서 다른 업종들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이길 만한 매력적인 게 없죠. 매력적인 네. 업종들이 없다 보니까 다들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5월 달이나 6월 달에 여러 차례 시장이 썩힘 맞고 매도 사이드카 맞고 이러는 폭락 과정에서도 제일 세게 반등을 했던 게 결국에는 주도 반도체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3분기 때도 시장들은 저는 변동성들이 있을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들의 실적의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들이 강화가 되지 않는 이상 들고 가는 게 맞다. 적어도 내 계좌의 그 50% 이상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50% 이상까지. 뭐 그게 무조건 대형주라고 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범반도체 안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다른 거는 뭐 들고 가야 돼요? 다른 거는 그 증권주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좋아하는 현상 중 하나가 네. 탈동조화, 그 다이버전스 현상인데 어. 예. 그러니까 약간 둘 중 하나가 잘못 보고 있는 현상.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증권이랑 그 코스피랑 주가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네. 원래 거의 궤적이 같아요. 예. 이탈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5월 달부터 완전히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죠. 증권주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권주가 뭐 거래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든가 뭐 채권 평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식의 우려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증권이랑 코스피랑 탈동조화 됐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 실적 자체는 거래대금이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도 2분기 때는 지금 1분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실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를 더 높게 프라이싱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증권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은행주도 매력적이죠. 오. 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 주주 환원이라는 포인트 그냥 딱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증권사들이나 대부분 다 코스피 목표 주가 상향하는 거 보면은 네. 얼마 전에 JP 모건도 그랬고 네. 하는 거 보면 포인트를 두 개 잡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다르다. 좋죠. 재평가해야 된다. 네. 그 두 번째가 주주 환원 좋다. 정책? ROE 좋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반도체 쪽만 다 집중해서 가격들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고 예.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상현상 중 하나 역발상으로 들어갈 만한 현상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한 컨셉에서도 주주 환원들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문제 코스닥.
진짜 이거 그 뭐냐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이 고점 대비 30% 빠진 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그 정도예요? 이 정도 레벨에서는 그냥 그 인류애적인 반등 정도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당연히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하진 않았잖아요. 잘못한 게 네. 없죠. 뭐 여기가 예전처럼 막 그 작전의 온상 이런 판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코스피 쪽들로 다들 이제 수급들이 쏠려 나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시를 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닥은 어차피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보다는 정책이나 수급으로 보는 건데 어차피. 하반기 때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계속 있을 거다. 음. 그 코스닥 3부리그 승강제라던가 네. 예, 관련된 ETF도 연달아 출시될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지금 여기서 저는 더 빠지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도 지금 진입 구간이다.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와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싶기만은 800포인트 때까지 내려갔는데 네. 여기서 더 지수가 코스닥이 밀린다는 것도 저는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코스닥도 하반기는 지금 상반기보다는 기대는 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약간 뉘앙스가 뭔가 코스닥에서 업종을 골라서 뭐 네. 실적을 기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또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네. 올라야 되니까 네. 뭐 선택지는 그냥 뭐 시총 상위 주겠네요. 상위주 코스닥 150이 될 것 네. 같고 바이오도 이제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 지금 뭐 어차피 금리가 연말에 여기보다 더 많이 급등 다시 안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네. 바이오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다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해볼까요? 3분기에 금리 얘기가 나와서 금리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주식 투자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채권도 좋고요. 채권을 얘기하시면 그 반대로 저희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는 뭐 일단은 우리나라 채권이냐 미국 채냐라고 하면은 네. 미국 채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조금 더 호재가 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로 환율이 떨어지느냐 그거를 보면서 주식에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떨어지느냐. 환율 얘기가 나왔네요. 3분기 환율은 어떻습니까? 당분간 1,500원 이상에서 움직이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1,400원대로 내려갈 수는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강세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여기서도 매도세 언제가 짓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이 뭐 코스닥이나 다른 데로 좀 확산이 되면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환율도 같이 내려갈 수 있다. 그 시점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7월 CPI 정도 나올 때쯤. CPI하고 FMC 7월은 일단 버티자. 예, 그게 8월에 나올 거니까. 그렇죠. 아니요, 7월에 나오는 6월달 CPI를 보자. 그거부터? 네. 오, 괜찮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네. 헤드라인 CPI로 보면은 5월이 정점일 거예요. 아마. 맞네요. 네, 그러니까 6월달에 이게 꺾이는 걸 딱 많이 보고. 내려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는 버티면서 7월에 CPI 나올 때쯤에 뭔가 시장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할 거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즈음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코인도 좀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노코멘트. 왜요? 아니 좀 살려주세요 좀.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그 4년 주기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대충 그 4년 주기설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추세적인 반등은 뭐 한 4분기쯤부터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즘 시장에서는 뭐 한 10월까지는 오히려 저점을 계속 경신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좀 코인을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뭐 그 이후에는 저는 또 충분히 이제 반감기 사이클을 앞두고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가격은 계속 이렇게 절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뭐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투자 창구는 계속해서 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클래리티 액트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사실 뭐 이게 법안이 밀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미 사실 상품이다라는 범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증권성 논쟁이 없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재미가 없는데 최근에 되게 나왔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그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커버드콜 ETF를 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네요. 비트코인 ETF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기관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ETF를 들고 있을 때 이거 배당도 안 나오고 가격이 내려가면 끊임없이 하방을 맞는 구조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줄 거고 월배당을 계속 받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뭐 투자의 포인트로 하나 또 삼아 볼 수도 있고요. 뭐 일본에서는 뭐 기업연금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1% 정도 이제 뭐 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이 부침은 있지만 방향으로 봤을 때 자산으로 편입되는 그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충분히 또 올라갈 그림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다만 노코멘트. 네. 4분기부터 이제 사이클 돈다. 자, 요거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님이 네. 3분기 투자 전략 네. 한마디 해주시죠. 3분기도 지금 2분기급의 높은 변동성들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렇군요. 그 변동성들에 우리가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우리가 알던 예전의 변동성이 아니다. 네, 홀딩하고 가자. 아직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좋네요. 이 최근에 아주 마음 졸이면서 시장을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자꾸 막 손이 나갈 거예요.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여기서라도 나가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쩌면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안에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또 금방 실적 시즌 올 거고 그리고 또 모멘텀들이 계속 샘솟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3분기 투자 전략팀 네 분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